한적한 시골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아주 유쾌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물들의 목적을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독특한 취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알렉산더는 목적론적 소동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의 목적에 대해 재미있게 토론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입각해오리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이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물건의 목적을 창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신 분께는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유쾌한 할머니 에밀리아가 첫 번째로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고 오래된 주전자 하나를 들고 나왔죠. 이 주전자의 목적이요? 글쎄, 이 주전자는 수년 동안 차를 끓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락함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조금 달라졌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두 번째 삶의 목적, 즉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야기꾼이 된 것이죠. 이 오래된 주전자가 없었다면 저는 손자들에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치자 이번엔 청년 루카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탁구공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저는 이 탁구공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 경기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작은 공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을 볼링 맷돌처럼 굴려서 친구들을 걸려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는 호복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탁구공의 존재 이유는 바로 웃음을 위한 작은 공인 것입니다. 또다시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물건들이지만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각 물건의 목적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자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긴장감 있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커다란 도토리를 꺼냈죠. 여러분, 이 도토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상상해봅시다. 이 도토리는 오래전 쓰러진 나무의 밑둥에서 자라 새로운 숲을 일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도토리가 언젠가는 커다란 참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그늘에서 쉬며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 도토리는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알렉산더의 도토리 이야기는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결국 이 도토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목적, 즉 생명을 잇고 자연을 되돌리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모임은 물건들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지닌 독특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웃음과 깊은 생각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도토리를 찾고자 하는 신선한 동기를 갖게 되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밖으로 나서며 모두가 알렉산더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토록 사소한 모임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마을 사람들이 일상의 작은 변화를 선사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어느 시대에 대도시 근교에 행복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인 엘리엇은 매일 아침 주민들에게 오늘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엘리엇의 리더십 아래 그 원칙을 실천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사과 나무가 점점 열매를 줄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일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과일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과 나무가 충분한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의 행복이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과 나무에게서 최대한 많은 열매를 수확하도록 무리하게 하면 나무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과일주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과 수확을 줄이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과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여러분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보려 합니다. 주민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사과 수확을 잠시 멈추고 나무가 회복할 시간을 준다면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과일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사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엘리엇은 모든 제안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사과 나무의 휴식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확을 줄이고 그 사이에 새로운 과일을 재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과일을 즐기며 삶의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무가 회복되자 더 많은 열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양한 과일주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사과 나무도 다시 튼튼해졌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엘리엇은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쾌락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행복마을은 이렇게 미래 공리주의를 실천하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체험하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쾌락이 단순한 것이 아닌 지적이고 고차원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미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양한 행복을 존중하며 더욱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은 그저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썰이 있다. 썰은 한 촌락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촌락 사람들은 매일같이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며 살아갔다. 푸른 하늘, 황금빛 노을 등 그 경치는 마치 꿈속의 세상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들 중 엘레노라는 소녀는 늘 마음 한구석에 물음표를 달고 살았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할까? 무엇이 이 공간을 진정한 것으로 만드는 걸까? 엘레노라는 늘 이데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형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는 신비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곳엔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데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현자가 살고 있다고 했다. 숲의 깊은 곳에서 엘레노라는 마침내 현자를 만났다. 휘날리는 하얀 수염과 눈망울 가득한 현자는 그녀의 방문을 환영하며 묻기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엘레노라는 씩씩하게 말했다. 저는 이데아를 찾아왔어요. 진정한 세상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현자는 조용히 웃더니 그녀를 그가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꽃과 나무가 있었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현자는 담담히 말했다. 이 정원의 나무와 꽃들은 너희 마을에서 보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보일 거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현실을 담고 있지. 내 마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사물들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이데아의 문을 열어주는 곳이란다. 엘레노라는 현자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이에 현자는 그녀에게 눈을 감고 집중하라고 권했다. 그녀가 눈을 감자 곧 환한 빛이 그녀를 감쌌고 눈앞엔 그녀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색과 소리가 펼쳐졌다. 이번에는 꽃들이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색을 바꾸고 소리를 내며 마치 커다란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은 이데아의 작은 편린일 뿐이라고 현자는 말했다. 각 사물은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감각하는 것일 뿐이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진리를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물질적인 것 너머로 말이야. 엘레노라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 이면을 엿본 느낌이었다. 그녀가 이제껏 믿어왔던 것들이 잠시나마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치 새로운 눈을 갖게 된 듯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나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다만 엘레노라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엘레노라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려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촌락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 이면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아마도 플라톤이 바라던 철학적 탐구의 여정이었으리라.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매우 유명한 철학자였고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방식은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청년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물었다. 소크라테스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청년은 그 말에 적잖이 당황했고 조금은 속이 상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니. 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들은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목수에게 가서 그의 일에 대해 묻기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청년은 자신이 답할 수 없거나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점점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지던 장로를 찾아갔다. 장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장로와 대화를 시작했고 청년은 가만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장로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장로도 예상 밖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 청년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사고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청년은 더 이상 자신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조금씩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무지의 장악을 통한 가르침은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전해졌고 그를 만나러 온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지혜란 아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는 그렇게 전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